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수사반장 시간이 돌아왔다. 올해 돌아서 이게 두 번째 시간이죠. 2026년장이 말처럼 아주 그냥 화끈하게 달리나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의 적토마 수준으로 달리고 있다고요. 이 말도 이 조랑말도 있고 그죠? 예, 적토마도 있고 막 그런데 이 연초부터 너무 이렇게 적토마식으로 달리는 거는 이 적토마가 왜 적토마인지 아시죠? 예, 빨개서 적토마잖아요. 근데 왜 빨갈까 생각해봤더니 술 먹고 빨간 게 아닌가. 거의 얘네도 음주를 해서 이렇게 빨리 달리나 좀 그런 걱정도 해요. 이렇게 제주 조랑말 같이 좀 살살살살살 하면서 또 착착 오래 달리고 이게 좋은데 그죠? 이러더라도 우리는 뭐 열심히 여기에 맞춰서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뭐 적토마트야 술 깨고 달려 이럴 수도 없죠. 그러니까 하여튼 열심히 요번 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요번 주 토요일입니다. 지금 이 방송이 1월 11일 날 토요일 날 나가죠. 제가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올해 첫 강의를 합니다. 수원에서 하고요. 아이고 기다리는 분들이 지금 너무 많으세요. 지금 때가 또 이러니만큼 그죠? 진짜 제가 미친 줄 알았죠. 제가 작년 상반기에 계속 강의할 때 제 눈에는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적어도 5천 이상이 보여요라고 말할 때 다들 웃으셨잖아요. 근데 그때는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진짜 현실로 눈앞에 다가오죠. 봤다니까요. 봤으니까 봤다 그런 거예요. 더 엄청난 일들이 준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 오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17일입니다. 17일 날 대전에서 하고요. 시간은 12시입니다. 와서 재밌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메일 요즘 많이 주시는데 저도 요즘 메일 보는 재미 있어요. 재밌어요. 막 어떤 사연도 주시고 그냥 뭐 종목들도 주시지만 이거 읽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의 종목들로 다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열심히 또 한번 출발해 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여러분들 이거 질문 많이 들어왔어요.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횟수가 좀 차니까 이제 또 전에 했던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참 많으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질문이 은근히 메일로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그래요, 여러분들. 이 반장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식 너무 잘 아시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 예, 여러분들이 너무 그걸 잘 지키더라고요.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산다. 그래서 셀트리온 내려가니까 우리 상반기에 또 많이들 사셨더라고요. 이 반장이 내려가면 사라 그랬다고. 그래요, 또 사니까 먹죠? 예. 하여튼 또 풀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하면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국내에서 제일 대표적인 바이오 시밀러 기업이라는 건 너무 잘 아시고요. 대표적인 약품은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예, 램시마. 예, 램시마 4하고 램시마의 SC 제형이죠. 진펜트라. 예. 이 두 가지가 제일 대표적인 약물입니다. 이 램시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염증성 장질환에 가장 강력한 약이 뭐냐면요. 레미케이드라고 있습니다. 이 레미케이드의 바이오 시밀러예요. 그래서 얘는 어디 많이 쓰이나 하면요. 크론병 아시죠? 예, 여러분들 그 항문 있는데 구멍 나는 거, 굉장히 이 가수 윤종신 씨가 이 병을 앓고 있다 그래서 아주 더 많이 사람들한테 유명해진 병이죠.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 이런 것들이 주로 먹히고요. 그리고 이게 또 적응증으로 가는 건 뭐냐면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강직성 척추염, 이런 것들한테도 효능은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가장 수익성이 높은 적응증부터 얘네들이 지금 차례차례 공격을 해가요. 솔직하게 이런 건 있습니다. 인정해야 될 건 뭐냐면 셀트리온이 이 마케팅 공략법은 좀 잘 세워요. 예. 왜냐면 아시다시피 이 서정진 이 회장께서 워낙 이 대우에서 이 마케팅 쪽에 어떤 능력을 보이셨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어떻게 보면 가장 수익성 높은 것들부터 차례로 공략해오면서 레미케이드 시장을 차근차근 뺏어오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 솔직히 마음에 들어요. 예, 이런 방법들은 이거 마케팅을 잘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 두 제품이 여긴 거의 전체적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두 가지가 셀트리온 매출의 거의 40에서 50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특히 램시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뭐냐면 얘는 주로 유럽으로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램시마 하면 맨날 유럽 얘기 나오잖아요. 유럽에서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유럽 시장에서 한 50% 이상을 차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50%를 차지하니까 이게 캐시카우입니다. 셀트리온은 그래서 램시마가 먹여 살린다 이렇게까지 말해도 뭐 과언이 아니에요. 진페트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한 걸 해냈죠. 미국에서 주요 보험에 다 등재가 됐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미국에서는 보험에 들고 안 들고에 따라 엄청 크게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얘네가 주요 보험에 다 등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시밀러인데도요, 그냥 우리가 신약 개발한 거 있죠. 그 신약 지위만큼의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익 기여도가 회사한테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캐시카우는 얘가 해주지만 이익 기여도에선 얘가 은근히 커요. 진펜트라가 이제. 보통 바이오시밀러를 신약급 대우를 안 해주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는 거죠. 셀트리온 거를 매출 순서대로 하면 이렇게 어느 정도 괜찮은 애들, 그 주요 약품들을 하면은 일단은 먼저 유플라이마. 이 유플라이마 뭐냐면은 자기 면역 질환 치료제가 있어요. 추미라라고. 그거의 바이오시밀러고요. 그 다음에 트룩시마. 이 트룩시마는 뭐냐면 혈액암 치료제. 혈액암 치료제가 리투산이라고 있습니다. 이거의 바이오시밀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베그젤마. 이거 같은 경우에는 폐암 치료제. 폐암 치료제인 아바스틴의 바이오시밀러고요. 그리고 마지막 스테키마. 이거 그냥 한 번씩 들어두시면 돼요. 이건 뭐냐면 자기 면역 치료제인 스텔라라의 바이오시밀러입니다. 그래서 뭐 요렇게 이 주요 약물들을 일단 갖고 있고,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향후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냐면 2038년까지 약 40개를 넘게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쨌거나 마케팅 제가 잘한다 그랬잖아요. 경영적인 것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잡습니다. 셀트리온은 과거부터 보면은 약품 회사들 중에서도 굉장히 공격적인 그 목표를 세우고 그걸 진짜 좀 하나씩 해내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은 칭찬을 해줄만 합니다. 올해 특히 이제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옴니크로라고 있어요. 옴니클로.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알레르기성 천식 치료제인 그 졸레어라고 있습니다. 그거의 바이오시밀러고요. 올해 또 기대되는 애들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아이덴젤트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아이덴젤트가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저도 그 세포 DNA 뭐 이거 해가지고 유전자 이거 했더니 조금 나중에 조심해야 될 거, 나이 들어서 황반변성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황반변성. 이건 굉장히 큰 눈질환인 거 아시죠? 황반변성은 제대로 된 치료약이 없어요. 아직까지 완벽. 그래서 황반변성은 진짜 잘못하면 시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두려워서 저도 이 눈에 관련된 약들은 지금 꾸준히 잘 먹고 있는데, 이 아이덴젤트 이게 뭐냐? 바로 황반변성 치료제,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입니다. 이게 얘네한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올해. 그리고 앱토즈마. 이건 뭐냐면은 자기 면역 치료제인 악텔람의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마지막 오센벨트 같은 경우에는 그 골다공증 치료제의 바이오시밀러예요. 근데 이 중에서 아이덴제트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얘네가 또 뭘로 지금 계속 이제 나가냐면, 여러분 지금 되게 시끄러운 거 있죠. ADC 신약, 그리고 비만 치료제, 이런 여러 가지로 계속 넓혀 나가려고 해요. 얘를 언제 상담했었냐면 제가 작년 12월 초중순 언데 요때 언제 상담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부터 해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이 많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해합니다. 1년이 좀 넘었는데 이 1년 동안에 그때하고 어떤 변화가 있었나, 좀 회사적으로 보면은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진펜트라 있잖아요. 진펜트라. 이게 미국 주요 보험에 다 등재가 됐습니다. 전부 다 등재가 됐어요. 이게 굉장히 큰데 미국 보험 시장의 90%를 커버를 해요. 얘가 진펜트라라는 게. 그래서 이거는 수익성 개선에 굉장히 크게 됐다. 이거는 그때하고 좀 틀려진 거예요. 예. 그런 다음에 올해 1월이었죠. 얼마 전에 미국의 릴리사의 미국 공장을 인수합니다. 인수를 완료했어요. 그래서 CDMO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시작해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 인수와 동시에 릴리사한테 얘네가 6,700억 규모의 CDMO 계약을 체결하죠. 이 CDMO는 여러분들 뭔지 잘 아시죠? 이제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어떻게 보면 CDMO 쪽은 약했어요. 거의 없다시피 한 거예요. 바이오시밀러 하지만 CDMO 쪽은 약했거든요. 근데 이제 얘네들은 CDMO까지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바로 여러분 삼성바이오가 뭡니까? 세계 1위의 CDMO잖아요. 맨 처음에는 얘네가 삼성바이오보다 유리한 게임을 몇 년 동안 했었어요. 근데 최근 몇 년 동안은 솔직하게 말해서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하고 시합이 안 돼요. 삼성바이오가 월등합니다. 월등히 나갔어요. 왜냐? 삼성바이오는 CDMO 쪽을 굉장히 많이 키웠어요. 잘 키웠어요. 그런데 셀트리온은 솔직하게 말하면은 그 바이오시밀러에 있어서 공격적인 마케팅은 하지만 새로울 게 없었어요. 그 초창기만 해도 굉장히 새롭고 신선했고 했거든요. 근데 너무 신선한 게 계속 가면 질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맛에서 변화가 없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삼성바이오한테 주가상으로 딸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매력이 없게 주가도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뭐예요? CDMO에서도 이제 붙어보겠다는 거죠. 새로운 쪽으로 해서. 왜? 기존에 자기네 하던 가락이 있으니까. 그리고 얘네들이 또 25년 한 해 동안에
배당, 자사주 소각을 거기에 1조 이상을 투입하죠. 이 셀트리온은 뭐 이거는 열심히 항상 하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25년이죠, 이제. 작년 주당 750원 배당하죠. 이거는 최고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얘네들. 예, 그러니까 배당을 계속 늘리고 이런 것들은 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 셀트리온이 주주한테 그런 부분들은 솔직하게 셀트리온에 대해서 뭐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가 워낙 많은 회사잖아요. 그죠? 근데 셀트리온이 주주들한테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는 싫어하든 좋아하든을 떠나서 그거는 솔직히 셀트리온이 되게 잘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또 얘네들이 무상증자를 통해서 주식 배당 효과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규 제품인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몇 가지 얘기했지만 이 중에 아이덴젤트 제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올해부터 본격화됩니다. 시장 규모가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아이덴젤트 황반면서 이게 13조 규모짜리입니다. 시장 규모는. 그래서 이 아이덴젤트의 성과가 올해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별표했잖아요. 아이덴젤트가 이게 잘 팔리면은 셀트리온이 올해 좀 재미를 보는 부분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 보셔야 되고, 특히나 24년에 얘네 매출이 3조 5천에 영업이익이 4,900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때 발표했을 때. 근데 얘네들이 올해 이제 26년에 매출을 얼마로 보냐면 매출 5조로 잡는데 영업이익을 얘네가 1조 6천으로 잡아요. 매출 규모하고 수익성이 큰 폭으로 증가되는데 수익성이 개선된다는 거죠. 이건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수익성 개선의 첫 번째는 미국하고 유럽인데요. 이쪽 얘네가 주로 팔잖아요. 얘네가 직접 판매를 이제 더 늘려요. 직접 판매를 늘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 이득이 당연히 이익률이 확 올라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고마진 신규 제품들. 제가 좀 전에도 말했잖아요. 아이덴젤트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와요. 수익성들, 땡기는 거. 그리고 보험 다 커버한 거, 짐펜트라 같은 거, 이제 보험 등재 다 돼서 수익성 확.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셀트리온의 올해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매출 규모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나 요번에 셀트리온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요번에 갑자기 올해 들어와서 확 뛰었어요. 참자다. 올해 시작과 동시에 말같이 뛰었어요. 주가가. 이런 애들 몇 개 있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셀트리온은 그렇게까지는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작년에도. 그죠? 근데 이렇게 했던 이유는 왜냐하면 얘네가 요번에 4분기 실적 그 예상을 발표했는데 매출이 얼마예요? 약 1조 3천 좀 안 된다고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4,700억 대략. 이게 뭐냐면 영업이익률을 따지면요 35%가 6%예요. 그러니까 1억을 팔았으면 3,500에서 3,600만 원을 남겼다는 소리예요.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완전 이게 어닝서죠. 셀트리온이 항상 예전부터 문제됐던 게 뭐예요? 너희 분식회계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래가지고 시장에서 시끌시끌 했잖아요. 그래서 아니다 뭐 밝혀주고만 해서 이것 때문에 계속 그랬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 분식회계라는 것도 결국은 야 니네 매출 같은 거 이거 돌려가지고 더 크게 잡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 이런 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네들이 이제 그런 것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실력으로 어떻게 보면 이거를 벗어 제끼는 거예요. 이제 진짜 이렇게 수익성 높은 거 그리고 잘 팔리는 애들로 이제 니네 의심하면은 이런 걸로 우리가 보여줄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제일 마이너스가 됐던 부분들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한다는 거죠. 근데 걱정되는 건 있어요. 뭐냐면 이 바이오시밀러들은 경쟁이 심화가 점점 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제네릭 같이 점점 바이오시밀러 하는 데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심화된다는 거. 그리고 신규 제품들의 침투율이 진짜 잘 들어가느냐. 지금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상대로 잘 맞아 떨어지느냐. 이 부분은 좀 리스크로 남을 거예요. 그런데 주가로 들어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월봉을 보시면 잘 보세요. 셀트리온이 옛날에 이 가격대에서 놀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점점 높아져요. 가격대가. 또 이 가격대에서 놀았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또 한 번 이 가격대로 올라왔어요. 노는 물이 조금씩 틀려지는 거야. 셀트리온은 참 재밌는 회사예요. 그래서 제가 셀트리온은 이랬잖아요. 올라가면 팔고 떨어지면 사고 이것만 하면 돼요 이랬잖아. 셀트리온 이렇게 쭉쭉쭉 가지 않아요. 제가 항상 그랬던 이유가 이건 셀트리온의 바로 이런 특성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셀트리온이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27년에 쭉 했다가 결국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셀트리온이 좀 그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돌아왔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노는 물이 여기였어요. 그죠? 노는 물이 속된 말로 노는 스테이지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무대가. 우리가 흔히 춤추는 무대라고 얘기할게요. 요즘은 뭐 클럽이고 저희 때는 나이트 클럽이고 저희 선배 때는 고고장이고 그잖아요. 제일 잘 추는 사람들은 어디 가요? 점점 스테이지가 올라가서 추잖아요. 제 친구는 스피커 위에 올라갔다가 고막 나간 놈도 있어요. 어쨌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스테이지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제가 왜 이 말을 드릴까? 제가 봤을 때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앞으로 적어도 한 1, 2, 3년 동안은
이제 이 스테이지보다 또 높은 스테이지의 단계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사고, 이것도 좋아요. 근데 이거는 또 이 스테이지에서 해당했던 거야. 단계가 어느 정도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춤추는 스테이지가 높아지는 단계로 이제 들어가는 시점이 될 것 같아요, 올해부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질문들 많이 하셨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고 있는 거 한도 내에서는 되게 큰 이야기를 해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 질문 주신 분들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겠구나 라는 거를,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제가 말했던 그런 리스크 요인들이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체크하면서, 그러면서 보시면은 나름대로의 답들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프라인 무료 주식 강연 찾아가요 이반장. 1월 10일 오후 1시 경기도 수원으로 찾아갑니다. 주식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수원을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원에서 1시부터 여러분들 뵈니까요, 꼭 와서 재밌게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또 이것도 저 한 줄 알았어요. 저 진짜 이거 요즘 보면은 이게 비슷한 애들을 했었나? 안 했나? 이렇게 보고 안 했구나, 이런 애들이 나와요. 두 번째는 HL 말 잘해야 돼요. HL 만도입니다. 만도. 예. 여러분들, 근데 제가 뜬금없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만두, 군만두 좋아하세요? 물만두 좋아하세요? 저는 옛날에는 물만두가 좋았는데 나이 드니까 군만두가 좋아요. 이게 나이 따라 틀려지는지 전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갑자기 만두 하니까 만두가 생각났어요. 여러분들, 일단 만도입니다. 만도 같은 경우에 여러분, 이거 1962년도에 설립했던 회사라는 거 잘 아시죠? 얘네 매출 규모는 한 8조 8천, 한 9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매출 구조면 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죠. 주요 제품 같은 경우에 얘네는요, 차량 제동,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브레이크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조향이라 그러죠. 핸들, 요런 쪽, 그리고 현가장치 이러는데, 현가장치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서스펜션 아시죠? 자동차 서스, 그게 현가장치예요. 이런 것들을 주로, 그러니까 운전자의 어떻게 보면 안전, 그리고 좀 편의, 이런 것과 관련된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예요, 만도는. 애초에는 얘네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현대기아차한테 주로 많이 하다가 그 다음에 뭐 GM이라든지 포드 이런 데로 점점 매출처를 다양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 현대기아차가 지금 한 48%, 거기가 약 50% 조금 안 돼요, 비중이. 현대기아차 쪽 비중이. 그런데 향후에는 더 많이 축소가 되게 할 거예요. 워낙 그전에는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낮춰지고는 있어요. 근데 뭐 이게 보면은 현대기아차 쪽 매출이 줄어서가 아니라 다른 쪽들 매출을 늘어서 현대기아차 매출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좋은 모습이 맞죠. 그리고 국가별 매출을 보더라도요, 얘네들의 거의 45% 가까이가 어디서 나오면 우리나라 현대기아차하고 이런 데서 나와요. 20에서 한 25% 사이가 어디서 나오냐? 이게 중국에서 나와요. 그리고 또 한 20%, 한 15%? 그 정도는 미국. 그래서 주요 국가들한테는 이렇게, 인도도 한 10% 정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네들 세계 자동차 부품 회사들 중에 순위를 따지면 만도가 40입니다. 40이에요. 1위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자동차 AS 센터 정비소 가면은 와이퍼나 뭐 이런 거 하면은 거기 거 많이 사실 거예요. 독일 보쉬사 아시죠? 독일 보쉬사가 1위고요. 2위가 어디냐면 1번입니다. 1번의 덴소가 2위입니다. 현대모비스는요, 글로벌 순위로는 6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현대기아차가 무슨 뭐 지금 랭킹 뭐 3위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현대모비스, 아직도 자동차 부품 쪽은 아직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비하면. 그리고 만도가 40이니까 아직 약세는 맞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전에도 자동차 부품 얘기 나올 때 자동차에 비해서 우리나라 자동차가 차지하는 그 세계적인 비중이라든지 위치에 비해서 자동차 부품 쪽은 좀 많이 아직까지 처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쫓아가고 있는데도 아직도 올라가야 될 때가 좀 많습니다. 근데 특히나 이 회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만도는요, 자회사 하나가 있어요. HL 클레무브라는 회사입니다. 제가 왜 별표를 했냐면요, 만도는 이 회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에 따라서 만도는 주가가 운명이 사실상 결정된다고 여러분들이 보셔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가 얘네 그 자율주행 전문 기업이 있어요. 만도 모빌리티 솔루션이라는 데하고요. 그리고 얘네 또 그 자동차 그 전장 부품 제조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만도 헬라 일렉트로닉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두 회사가 얘네가 21년도에 합병을 합니다. 그래서 HL 클레무브라는 회사로 얘네들이 탄생을 한다는 거죠. 얘네가 이게 왜 그러냐면, 만도가 지금까지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뭐 브레이크,
뭐 이렇게 서스펜션 이런 것들 쉽게 말하면 자동차 부품 전문 회사였어요. 이런 데서 이제 얘네가 이거를 함으로써 뭘 간다면 제가 아까도 그랬죠. 뭐 한다 그랬어. 무슨 두 회사가 합쳤다 그랬어. 자율주행 전문 그런 거 하는 회사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전자장치 장비 자동차 이런 것들이잖아. 이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로 쉽게 말하면 미래 모빌리티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도가 기존의 만도에서 이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얘네 클레무브라는 회사는요, 특히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여러분 아다스라고 아시죠?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그리고 AD라는 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다가 이거 BCAD 뭐 그런 거 아니냐고. 아닙니다. AD는 뭐냐면 여러분들 자율주행을 AD라 그래요. AD.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들 이런 거 제공을 해주는데요. 얘네 같은 경우에 그 자동차 전동화의 필수적인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설계 제조합니다. 클레무브는. 얘네들 매출이 벌써 몇 년 전에 1조 5천이 넘었어요. 이제 거의 뭐 2조 가까이 들어갈걸요. 그래서 얘네들 매출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나름대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율주행 있잖아요. 자율주행에서 얘네가 완전히 이 클레무브라는 걸로 자리를 잡으려고 만도가 아예 회사의 방침을 이쪽으로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클레무브라는 회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도에서는. 꼭 이걸 보셔야 되고요. 이 클레무브가 중소기업 클레무브가 보시면 자율주행하고 이쪽에서 뭐예요? 그 자동차 전기장치 이쪽 분야에서 얘네가 두각을 못 놨다 하면 만도는 아까 제가 40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못 벗어날 거예요. 크게. 왜냐면은 이제 이 의미 있는 성장을 하려면 이쪽밖에 없어요. 왜냐? 자동차 산업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성숙 산업이에요. 자동차는 이제 성숙 산업이기 때문에 기존의 부품 회사들이 제가 그래서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자동차 현대기아차가 차지하는 비중하고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들이 차지하는 그 글로벌적인 위치하고 차이가 꽤 많이 났습니다. 근데 많이 좁혔는데도 아직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랬죠. 근데 왜 그걸 그렇게 못 좁히는지 아세요? 자동차는 성숙 산업이기 때문에 밑에 애가 위에 애를 제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미 서로 다 거래처가 서로 꽉 잡고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거래처 뚫으면 얘는 바보입니까? 그 거래처 내주고 앉았게? 안 내줘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애가 위에 애를 제끼는 게 자동차 부품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들이 현대기아가 차지하는 위치만큼 못 올라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못 제껴요. 못 제껴. 그렇기 때문에 만도는 결국 이 클레무브, 결국 이쪽 여기에서 승부가 나면은 얘네들이 이거를 이렇게 해서 제끼겠다고 회사가 사활을 건 겁니다. 그래서 클레무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 특히 만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이쪽 부품업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게 꼭 상사 같아요. 상사. 제가 왜 상사라 그러냐면 여러분들 상사 회사들 있죠. 포스코 인터 같은 애들 지금 대우 인터가 포스코 인터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 보시면요. 매출은 끝내주게 많습니다. 몇 조예요. 그런데 이익 보세요. 굉장히 낮아요. 얘네들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도 똑같아요. 매출 규모 큰데요. 이익률은 3% 4%예요. 아까 제가 셀트리온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왜 4분기에 어닝 써라 그랬어? 36%, 35, 36. 근데 3%, 4%.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말 나온 김에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대마불사 해가지고 IMF 그 모양 당했잖아요. 이게 왜 그랬냐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대마불사라는 것 때문에 회사들이 상사 회사들이 이런 데로 몸집을 키웠어요. 그런데 실은 돈은 안 남아. 그러니까 매출만 더럽게 많고 돈은 얼마 안 남는 회사야. 그래서 외국의 경제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경제가 크게 뭐 좋은 말로는 아우 빠르게 성장한다 이러지만 뒤로는 뭐라 비웃은지 아세요? 그걸 그렇게 많이 팔아봤자 돈도 안 남는 걸 왜 저렇게들 하지? 이러고 외국의 경제학자들이 그 당시 우리나라 경제를 굉장히 많이 비웃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독재 시대니까 싹 빼고 우리나라가 몇 억 불 뭐 수출했다 이런 것만 굉장히 내세우잖아요. 근데 외국 애들이 항상 그걸 가지고 한국 경제는 참 이상하다. 아니 남지도 않는 장사를 하면서 뭘 저렇게 좋아하지? 남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쪽이 한계가 이거예요. 자동차 부품 굉장히 많이 팔아요. 남는 게 얼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에 항상 자동차 부품은 그래서 저밸류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게 있죠. 뭐 퍼가 낮고 이러면 이거 저퍼주라서 좋은 거네. 그게 여러분들 저밸류가 저퍼주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고 막 이런 모습 나오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 제발 저퍼 이거 하지 마세요. 저퍼를 함부로 접근하지 마세요. 여러분 또 이거 그럼 뭐 저거 좋을 때 뭐 그럼 그 은행들 그렇게 해서 됐잖아 뭐 좋잖아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그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내가 전에도 한번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금융주한테 저퍼 쓰는 거는 좀 심하게 말할게요. 미친놈입니다. 제가 왜 미친놈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주식 공부 똑똑히 하면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미국도요. 미국에서 저퍼주 있거든요. 나름대로. 저퍼주가 금융주예요. 금융은 저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저퍼주라고 좋다고 해서 재작년 뭐 그거 할 때 막 할 때 그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수급으로 해서 올리면 올려요. 주가는 올라가요. 아무리 그지 같은 주식도 올라가요. 많이 사면. 그게 주식의 원리야. 그런데 아닌 건 아닌 거지. 긴 건 긴 거고. 금융주한테 저퍼라는 쓴 말을 쓰면 안 돼요. 워낙은. 미국도 저퍼가 금융인데 그럼 뭐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저퍼라는 말을 함부로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장이 이제 강하게 가잖아요. 그때는 저퍼 이런 걸 함부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위험성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얘네가 만도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가 요즘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크게 상승했죠. 작년부터. 예, 작년 한 10월부터 움직여서 이거 왜인지 아시죠? 예, 그 유명한 깐부 회동이죠. 깐부.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깐부치킨 회장님은 과연 젠슨 황과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회장한테 광고료를 줬을까 안 줬을까? 난 굉장히 개인적으로 궁금하다. 아니면 치킨 쿠폰이라도 줬을까? 세상에 그렇게 자기네 역사상 최고의 광고를 해줬는데 그냥 입을 닦아? 그거는 아니지 않을까? 상도 이상. 얘네들이 뭐예요? 이걸로 피지컬 AI 하겠다 그랬죠? 피지컬 AI. 피지컬 AI 투자 확대에 따른 기대감 때문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현대 오토에버 할 때 제가 한번 했었잖아요. 현대 오토에버 할 때도. 그때도 똑같았잖아요. 깐부에도. 그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얘네들이. 자율주행차. 그리고 뭡니까? 로봇택시.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형성돼 있죠.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 작년 11월에 그 투자데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베스터데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얘네들이 27년하고 28년까지 얘네가 하겠다는 게 뭐냐면 휴머노이드. 요즘 휴머노이드 CES에서 최고가 그거죠. 휴머노이드 로봇. 제가 그랬잖아요. 무조건 로봇의 꽃은 뭐라고? 이족 보행. 사람같이. 예, 그 로봇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우린 로봇을 어떻게 배웠다고? 로버트 태권보이와 마징가 제트를 로봇으로 알고 자란 세대인데 갑자기 4족짜리가 나오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R2D2의 이게 손일까요? 발일까요? 그게 발이면 4족이고 손이면 걔도 2족이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 이 휴머노이드의 액추에이터, 이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를 2027년에서 8년까지 수출하면서 얘네가 29년도에 이거를 대량 생산하겠다. 그래서 이쪽에서 로봇 부품 시장 내에서 얘네가 전 세계적으로 1위를 한번 달성해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11월 11일 날 얘네가 그 투자대회에서 밝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봐야 되고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휴머노이드 산업 자체는 굉장히 큰 산업입니다. 그래서 2035년까지 얘네가 400조 이상의 시장이 지금 형성될 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요번 CES에서도 서로 목숨 걸고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휴머노이드에서요. 이 액추에이터라는 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원가의 40%가 액추에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휴머노이드가 1억 들어가잖아요. 만드는데 그럼 4천만 원이 액추에이터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핵심입니다. 또 이게 자동차 부품하고 휴머노이드의 이쪽 그 부품 이런 것들이 유사성이 많아요. 설계하고 이럴 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 전에도 조선하고 항공에서 비슷한 거 많다 그랬죠. 날개가 비행기에서 날면 뭐예요? 프로펠러. 배 밑으로 내려가서 이게 돌면 스크류. 원리가 똑같다 그랬죠, 거의. 여기도 원리가 비슷해요, 거의. 그래서 얘네들이 이쪽에서 유사성이 많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만도가 먹힐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꽤 있어 보여요. 그건 사실이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 특히 만도는 글로벌적으로 큰 고객사들하고 지금까지 레퍼런스 한 게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했지만 40이었잖아요, 글로벌 순위. 그렇기 때문에 그 큰 애들하고도 많이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4족 보행 그 로봇용 액추에이터 양산에 검증된 기술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쪽으로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가능성은 좀 전 높게 봐요. 근데 다만 지금 제가 말한 이런 부분들이 이게 단기간에 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 로봇 시장이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35년에 400조하고 뭐 얘기했는데 지금 다 좋게 얘기하잖아요. 너무 크게. 그죠? 근데 이 시장이 진짜 얼마나 크게 형성이 될지 예상만큼 빨리 크게 형성이 될지 아니면 조금 시간이 더 걸리면서 약간 더 작게 형성이 될지 그 시간이 걸릴지 그거는 좀 봐야죠. 그래도 어쨌거나 지금 뭐 휴머노이드 로봇 CES에서도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하는데 그걸 지금 뭐 굳이 나쁘게 볼 필요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제가 이걸 조금 더 빨리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냐면 제가 진짜 만도 한 줄 알았다니까. 근데 이게 내가 좀만 빨리 했었으면 근데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주봉이나 월봉으로 한번 지켜보시면요. 이게 실은 이게 뭐 많이 한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왜냐 2020년도 그때 코로나 때 그때 반짝하고 그때 주가도 아직 회복은 안 됐어요. 솔직히 그때 빠지고 나서 처음 회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는 없어요, 이 주가가.
근데 문제는 단기간으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기간으로는 이게 좀 무리가 따를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갭이 두 개나 뻥뻥 나버렸어요. 이러면 얘는 내려와요, 기다리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얘는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냐. 그리고 특히나 보시면 알겠지만 외국인들, 물론 기관이 샀지만 외국인들 이거 무시 못합니다. 요번에 올라올 때 외국인들 10% 이상을 줄였어요. 이게 굉장히 많이 줄인 거예요. 보세요. 26%대에서 거의 15%를 깼어요. 이거에 다 팔았어요, 외국인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단계는 이거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빠지고 난 다음에, 그죠? 뭐가 그렇게들 급하세요? 예, 제가 그랬잖아. 급할 필요 하나 없다고. 보세요, 삼성전자. 급할 필요 하나 없잖아. 7개월, 8개월을 가만히 있었네. 이 반장 말대로 사라고. 그래도 안 사시잖아. 그런데 뭘 이걸 굳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굳이 급하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프라인 무료 주식 강연 찾아가요 이반장. 1월 17일 오후 12시 대전광역시로 찾아갑니다. 주식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종목입니다. 오늘 마지막 종목은 여러분들 코닉 오토메이션입니다. 코닉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 전신은 여러분들 1994년에 설립된 주식회사 코닉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이 회사가 2008년도에 APS, 전 일명 아파그룹이라고 그러는데 APS 그룹에 편입이 되면서 이제 회사가 본격적으로 바뀌기 시작했고요. 2011년도에 AP 시스템으로부터 얘네가 CTC 사업을 양수받습니다. CTC. 그러면서 얘네가 드디어 이 반도체 장비용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이제 본래의 모습으로 얘네가 갖추기 시작했다. 이 회사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2011년도에 코닉 오토메이션으로 이제 AP 시스템에서 분사가 돼요. 완전히 분사가 돼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독립법인으로 해가지고 되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 이 반도체 장비용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했잖아요. 그걸 기술력 바탕으로 얘네가 2018년도에요. 뭘로 영역을 넓히냐면은 스마트 팩토리로 높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를 나가요. 물류 자동화. 그러니까 2018년도에 이 두 가지를 더 받아들여요. 그리고 2020년도에 한 가지를 더 받아들입니다. 뭐냐면 얘네가 2차 전지 그 검사 자동화 부분까지. 이래서 지금의 코닉 오토메이션이라는 회사의 모습을 갖춘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대주주가요. 제가 아파 홀딩스라고 하잖아요. APS 홀딩스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냥 아파 홀딩스 이렇게 불러요. APS 홀딩스가 얘네 지분의 한 41%인가 40% 정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계열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닉은 크게 사업 내용을 보면요. 제어형 소프트웨어,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그 다음 물류 자동화, 그 다음에 IT 인프라. 네 가지거든요, 사업은요. 근데 얘네들이 이게 매출 비중이 참 재밌어요. 얘네가 어떻게 되냐면요. 얘네 2224예요. 그래서 이게 20%, 이게 20%, 이게 20%, IT 인프라가 40%예요. 제일 커요. 얘네들의 이 제품이 적용되는 전방산업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전방산업을 보면요. 얘네, 이 스마트 팩토리는 뭐냐면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 물류 있잖아요. 물류 자동. 이건 말 그대로 물류 사업이에요. 제어용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이건 뭔지 아세요? 이건 반도체예요. 그럼 IT 인프라는 뭐게요? 그냥 IT 인프라, 그냥 IT 인프라예요. 왜? IT 시스템 구축해 주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전방산업이 따로 없어요. 제어형 소프트웨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에서 브레인 역할을 하는 이게 그 소프트웨어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가 이쪽에선 반도체 장비용 소프트웨어에서는 국내에서 85% 시장을 점유해요. 그러니까 절대적입니다, 이 회사가. 그러니까 이 회사가 기술력이 있는 회사는 맞아요. 이 정도 절대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 그냥 웬만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얘네가 그 제조 설비를 이렇게 통합하고 제어하고 하는데 솔루션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얘네가 이지 클러스터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거를 기반으로 얘네들이 이거를 전부 다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 얘네들 이 이지 클러스터라는 걸로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매출을 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요. 원익 IPS. 여러분 알만한 회사들이에요. 유진테크. 이렇게 반도체 장비 업체들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데들하고 거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스마트 팩토리는 얘네들 같은 경우에 이게 뭐냐면은요. 물류 검사 뭐 장비 이런 거에서 그런 거 자동화 설계해주고 하는 건데 얘네들 이거 주요 제품이 뭐냐면 얘네는요 KLAS라는 겁니다.
이게 주요 제품이에요. 이게 2차 전지라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2차 전지. 이게 2차 전지에서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양극재하고 음극재거든요. 그 양극재하고 음극재한테 서로 간에 추락할 때 품질 검사 같은 거 이런 걸 자동화로 얘네가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 대단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왜 대단하냐면 여러분 양극재, 음극재 잘못돼가지고 막 그 서로 분리막 때문에 이거 한번 막 팍팍 터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양극재, 음극재라는 게 이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양극재라는 걸 옛날에는 이게 어떻게 했냐면 양극재 검사를 전문 분석관들이 있어요. 전문 분석관들이요 수작업으로 진짜 무식하게 했어요. 수작업으로 샘플을 추출해가지고요 분석을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리 그래도 기계가 하는 것보단 훨씬 더 오작동이 많겠죠. 그래서 이 KLS라는 건 쉽게 말하면 협동 로봇하고요. 플러스 뭐냐? 물류 시스템, 정밀 물류 시스템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이 과정을 생산은 굉장히 효율화시킨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익률이나 이거 되게 간소화되면서 좋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단 지금 2차 전지 회사들이 어때요? 우리나라. 지금 아직 힘든 구간이죠. 지금 최악은 면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솔직히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조금 별 볼 일은 없어요. 아직은. 그리고 로봇 물류 사업 있잖아요. 이 로봇 물류, 이 물류. 이거 같은 경우는 K마스라는 겁니다. 얘네들 대표적인 제품이 K마스라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로봇이 자동화 물류 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솔루션이에요. 그런데 요번에 그 전방적인 업황사항은 이 물류가 그렇게 아직까지 좋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로봇 물류라는 게 이게 은근히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사업 전반적으로는 지금 상황은 백그라운드는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아직까지. 근데 앞으로는 좋아질 것 같아요. 왜냐? 로봇 물류하면 어떻게 돼요? 요번에도 뭐 쿠팡부터 해가지고 물류 이런 것 때문에 사고 시끄럽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로봇 물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고가 안 일어날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기업들이 그런 거 선호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 따진다면은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분야는 분명해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얘는 IT 인프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매출의 40%. 근데 이게 문제예요. IT 인프라는 말 그대로 인프라 시스템 구축해 주는 거거든요. 이거 하는 데들 많아요, 은근. 그러면 많이 이익을 남겨 먹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못 남겨 먹겠죠. 그러니까 매출은 제일 많은데 많이 남겨 먹지 못하니 회사가 주가가 지금까지 멋있게 올라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못 올라가죠. 바로 요게 얘 못 간 핵심 중에 하나예요. 이거 같은 경우 근데 여러분들 지금 반도체 쪽 어때요? 뭐 AI 이런 것 때문에 아시잖아요. 반도체들 요즘 다 좋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산업하고 얘네는 워낙 되게 밀접한 관계가 많습니다.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얘네가 삼성이나 하이닉스하고도 같이 그걸 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쉽게 말하면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고 그러거든요. IDM 종합 반도체. 이런 애들은 새로운 애들을 쓰는 걸 굉장히 꺼려합니다. 왜 꺼려하냐면 만약에 새로운 애를 썼다가 잘못해서 라인이 쓰거나 라인이 문제가 생기면 얘네들은 어마어마한 손해를 끼쳐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반도체나 이런 데들이 되게 획기적인 그런 거라지만 보면은 우리나라 삼성도 뭐 어디 치고 나갈 때 뭐 아니면 다른 애들이 치고 들어올 때 그렇게 쉽게 시장을 뺏거나 뺏기지 않는 이유가 새로운 애를 썼다가 잘못되는 경우에는 그게 엄청난 손실로 가기 때문에 새로운 걸 쓰는 걸 되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 그쪽하고 계속 지속적인 협력 관계는 계속 잘 유지해 나갈 거예요. 그러면 요거 나쁘지 않을 거죠.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지금 뭐 국내 배터리사들이 지금 국제 기준으로 지금 20%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쪽 부분은 조금 지금 흐림이에요. 예,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이쪽은 흐림이고 이쪽에서 지금 당장 뭘 기대하는 건 아닌데 제가 항상 2차 전지 말했잖아. 뭐야? 앞으로 바닥을 찍고 계속 이제 좋아지는 모습은 조금씩 나올 거야. 그리고 트럼프가 이번 11월 달에 중간선거하죠. 근데 만약에 중간선거에서 트럼프가 혹시라도 꽤 많이 진다! 그러면 어때요? 레임덕 빨리 일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렇게 되면 2차 전지 쪽은 오히려 더 좋은 호재가 나오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점점 시간이 가면서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국내 물류산업 같은 경우에도 아까 물류산업이 뭐 그렇게 썩 아직까지 좋지는 않다 그랬는데 근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계속 제가 뭐라 그랬어요. 로봇 물류산업 계속 이거 자동화하면서 사람들이 인사사고 없애려고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얘네한테 분명히 기회는 찾아올 거라고 봐요. 코니곤트한테. 근데 앞에서 말했듯이 크게 말하면 2차 전지 산업이라든지 물류 산업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뭐 그렇게 바랄 건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그나마 반도체는 어때요? 반도체는 지금 업황이 계속 개선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주가는 어때요? 그때 2020년 때 한번 반짝하고 그 다음에 상장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별볼이 없죠. 그러다가 이제 올해 여름부터 반짝했다가 어때요? 다시 내려오고 있죠. 지금 이거 갖고 계신 분들 질문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걸 뭐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라고 봐요.
그렇다고 이게 뭐 외국인들이 즐겨 사거나 기관이 사거나 그럴 수 있는 종목은 아닌 건 아시잖아요. 그죠? 이거는 개인들한테 호응을 얻어내야 되는 주식입니다. 개인들한테 호응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건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죠. 기술적으로 따지더라도 역배열 상태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내려가던 역배열 상태가 이제 다 끝나서 이걸 정배열로 다시 돌리면 좋은데 정배열로 아직 못 돌리면 있어요. 다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이런 산업을 봤을 때 지금 제가 뭐 이런 얘기들 얘기했잖아요. 그런 걸 따졌을 때는 빠졌다가도 다시 올라올 수는 있다.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다시 올라올 때를 차라리 그때를 노리시면은 지금 처음 관심 갖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재밌지 않을까. 그 더 재밌는 주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 뭐 그렇게 엄청나게 뭐 지금 획기적으로 뭐 엄청난 뭐 메리트가 있다 이건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최소한 이런 악재를 다 끝내서 몇 년간의 이 구간을 다 끝낸 건 있다. 그리고 다시 기어 들어가는 것보다는 점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드려보겠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또 오늘 열심히 달렸어요. 여러분들한테 뭐 도움 되게 많이 노력하려고 했고요. 그래도 좀 기분 좋은 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거 시작하면서 2024년 말이었죠. 그때 주식교실이나 이런 데서 우리나라 시장이 진짜 여러분들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이제 지켜보세요 라고 말했던 것들이 헛소리가 아니었다는 게 다 증명이 되고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근데 진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진짜 작년 상반기에만 해도 강의할 때 이런 얘기했을 때 다들 강의 오신 분들 대부분이 코웃음 쳤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이 반장 꿋꿋하게 나갔고요.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